코리아 포커스 24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코리아 포커스 2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신 목록, 이미 교정 완료. 미국은 그린란드 섬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 사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른바 검은 함대에 속한 유조선이 미국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까지 인수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이란 성직자들을 겨냥한 암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베네수엘라 관련 질문을 받자 49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서울은 평양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유엔 헌장 준수를 촉구해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3국을 경유해 스타링크 암거래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TC 지도자 아이다루스 알주바이디가 사우디아라비아 협상 직전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뉴스 원고 한국어 번역 이미 교정 완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섬을 사들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미군 투입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은 유럽과 캐나다 지도자들이 이 북극 영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 섬이 덴마크에 속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왕국에 속한 영토인 그린란드를 합병하는 문제를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보고 있으며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적수들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대통령과 참모진이 중요한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 사용은 총사령관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빼앗으려는 시도는 동맹에 큰 충격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주저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그의 관심은 2019년 첫 임기 때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 이슈는 베네수엘라의 정변과 카라카스에서 진행된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체포된 뒤 다시 거론됐습니다. 이 작전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콜롬비아와 쿠바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 통제가 미국 국가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섬이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고 덴마크는 이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인구는 약 5만 7천 명이며 유럽과 북미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의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있어 경보 및 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원하며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은 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워싱턴의 구상과도 맞물린다고 전해졌습니다. 화요일에 백악관 성명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의 지도자들과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이라고 재확인한 성명과 같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유럽연합도 덴마크와 그린란드, 그리고 오직 그 둘만이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누이트 출신 메리 사이먼 총독과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이 다음 달 초 그린란드를 방문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별도의 성명에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북유럽 외교장관들은 그린란드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북극 안보 투자를 늘려왔으며 미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나토 회원국을 향한 위협은 동맹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떤 회원국도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다른 회원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토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 맥스 프레데리크 니엘센은 유럽 지도자들의 단결 약속을 환영하며 미국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한편 덴마크는 자국이 그린란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고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나거나
중국 군함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묘사도 부인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라르스 레케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해 상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화요일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그린란드 주재 미국 특사로 임명했으며 덴마크 측이나 유럽 외교 지도자들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린란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그린란드의 삶의 질을 개선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최근에 강경한 언사가 곧 침공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며 목표는 덴마크로부터 그 섬을 사들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백악관이 덴마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변 인사들의 전언도 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CNN 인터뷰에서 덴마크의 주권 우려를 일축하며 현실 세계는 힘과 무력과 권력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누구도 미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합병할 경우 워싱턴의 대외 정책이 깊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 서방 정보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검은 함대 소속 유조선 한 척이 미 해안 경비대를 피하기 위해 일련의 비정상적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잠수함 한 척과 다른 해군 자산을 투입해 해당 선박을 호위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과거 밤으로 불렸으나 마리네라로 이름을 바꾸고 선체에 러시아 표식을 칠했으며 항해 도중 러시아 국기로 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해양 분석 회사는 이것이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송을 더 강하게 봉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차단을 피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른바 비일이라는 선박이 이후 아이슬란드 해역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가 공중감시를 전개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의 P-8 해상 초계기가 최근 며칠간 아일랜드 해안에서 약 23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이 선박을 추적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잠수함과 다른 해군 자산을 함께 투입해 이 유조선을 러시아 해역으로 호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매체는 선박 갑판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미 해안 경비대 순찰선이 근거리에서 뒤따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확산시켰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12월부터 이 선박을 추적해 왔습니다. 정보소식통은 카라카스가 봉쇄를 피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한 병력을 유조선에 탑승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며 미국 측은 차단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에서의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및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체포 이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추적 중단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화해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모색하던 시점과 맞물렸다고 전했습니다. 벨라일은 2024년 6월부터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이었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중국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위해 불법적으로 원유를 운송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일부 분석은 제재 선박들이 대거 러시아 국기를 내거는 현상이 서방의 해상 강제 조치에 맞서는 새로운 방패로 모스크바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에 미국이 곧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까지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최근의 정치적 격변 이후 남미 국가에 대한 워싱턴의 에너지 및 지정학 정책에서 큰 전환점을 예고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원유가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에 의해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고품질 원유가 미국에서 시장가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대통령인 자신이 통제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의 이익에 쓰이도록 보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원유 가격을
배럴당 약 56달러로 가정하면 거래 총액은 약 17억 달러에서 28억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법적 메커니즘과 자금 관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그에게 즉각 계획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은 하루 약 2천만 배럴을 소비하므로 베네수엘라 원유 물량은 약 2일에서 3일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카라카스에서 미군 작전이 진행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체포된 뒤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에 구금돼 마약 테러 관련 혐의에 직면했으며 예비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베네수엘라 임시 지도자로 취임 선서를 했고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가 워싱턴과 협력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묘사되지만 대부분이 중진류와 초중진류여서 정제가 어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경제적 기회이자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의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이란의 집권 성직자들을 겨냥해 강경 경고를 내놓으며 테헤란 당국이 시위대를 계속 탄압하고 살해한다면 그들이 미국의 암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와 사회적 시위가 중동 전역에 이란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그레이엄은 화요일 밤 폭스뉴스의 콩 해니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란 국민과 종교 지도부를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예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백악관은 적대적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이란 국민에게 우리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극단주의 이슬람 성직자들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가 아니며 이란 시위대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에서 그는 성직자들이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국민을 계속 죽인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직접 위협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변화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이란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간 충돌에서 여전히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충돌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속에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여러 핵시설을 무력화했고 방공망을 약화시키며 미사일 비축을 고갈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란의 군사 및 정보 지도부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2016년 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군사 계획을 승인했으며 철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는 동시에 이란 국민의 자유 열망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관련 질문을 받은 린젠 대변인의 이례적 반응이 소셜미디어의 중심 이슈가 됐습니다. NBC 기자는 중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 워싱턴이 이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자는 또한 앞서 마두로를 만났던 중국 대표단이 지금도 카라카스에 남아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카메라가 린젠에게 향하자 그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자료를 넘기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퍼진 영상에 따르면 침묵은 49초 동안 이어졌고 그제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핵심을 피한 것으로 평가됐고 특히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결과라는 질문의 요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베네수엘라라는 국명 발음도 더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조롱 섞인 댓글이 쏟아졌고 49초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일은 미국이 충격적인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것이 카라카스의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마두로 체포가 특히 이란과 중국을 포함해
그와 연대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으로 언급되는 권위주의 축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왔으며 마두로 축출은 다른 동맹 정권들까지 흔드는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국빈 방문 4일 일정의 마지막 날 수요일 상하이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현실적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북한이 현재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보상이나 어떤 형태의 반환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는 현재 수준에서 멈추기만 해도 성과라고 말하며 추가 핵물질 생산을 하지 않고 핵물질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긴장을 낮추고 다음 단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기적으로 동결 합의에 도달하면 점진적 핵무기 감축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드 문제로 긴장이 이어진 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는 6년 만에 첫 방문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베이징과의 신뢰 회복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서울이 북한과 가진 모든 소통 채널이 완전히 막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내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과거 한국의 군사활동이 평양의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확인하고 김정은이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핵 억지력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 외무부는 화요일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주목받은 것은 축하 자체라기보다 원칙을 앞세운 어조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유엔 헌장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규범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갑도록 신중한 표현은 모스크바가 다른 국가들에게 자주 늘어놓는 외교적 도덕 강의를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크렘린은 진퇴양난에 처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서반구에서 중요한 동맹을 잃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문제부터 베네수엘라의 수익성 높은 석유 프로젝트의 미래까지 여러 카드가 걸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특히 하루 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즉각 석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과 달리 모스크바의 공식 성명은 돌연 온건하고 예의 바른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강조한 것은 유엔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 결의안을 떠올리게도 했습니다. 그 결의안은 STC 11/1로 언급됩니다. 러시아는 그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외교에서 국제법 존중이라는 개념은 동맹이 권좌에 있느냐, 축출됐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곤 한다는 냉소도 제기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조사 보도는 러시아가 미국산 스타링크 단말기의 암거래 공급망을 정교한 방식으로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제재와 스페이스X가 러시아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로 묘사됩니다. 직접 수입 대신 장비는 제3국의 중개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됐고 통관 서류와 인증서는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수출 통제 당국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전자 부품이나 민수용 물품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서류상의 한 실수는 중개자의 정체를 드러내며 최종 물량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경로를 역추적하게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타링크 마리타임 세트가 네덜란드의 캐스튼 마린이라는 회사 주소로 신고된 사례가 언급됩니다. 더 이른 자료에서는 신고 주소가 암스테르담의 테슬라 대리점과 겹치기도 했는데 이는 위장 방식이 무성의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이었다는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물류 허브로 지목됩니다. 러시아 측이 홍보한 포장지에서
중개 브랜드 표기가 직접 발견됐다고도 합니다. 또한 홍콩을 경유하는 유사한 공급 루트도 가동됐으며 DJI 드론 유통과 연관된 회사가 참여했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링크는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오존과 와일드베리스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됐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대량 판매와 함께 은폐 방법 안내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으로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무기체계에 통합하기 시작했다는 서술이 나옵니다. 2025년 12월 몰니아2R이라는 무인기에 스타링크가 사용됐다는 확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표준화된 장착 지점은 이것이 조직적 절차이며 우발적 사용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멘 남북과도위원회 STC의 지도자 아이다루스 알주바이디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위기 해결 협상에 참석하기로 한 계획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의혹이 커지고 화해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STC 고위 지도부를 태운 항공편은 여러 시간 지연된 끝에 이 핵심 인물 없이 이륙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 대변인 투르키 알말리키는 항공편 지연 동안 알주바이디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이동과 동원을 촉구했으며 그에게 충성하는 무장 세력에게 경무기와 중화기를 장비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남부 예멘에서 고조되는 위기에 대해 빠른 해결을 기대하던 분위기를 꺾어 놓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TC는 도주서를 부인하며 알주바이디가 아덴에 남아 치안과 군사 상황을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리야드로 간 대표단과 연락이 끊겼다고 인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의 긴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라는 두 핵심 동맹 사이의 갈등이 더 뚜렷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묘사됩니다. 두 나라는 10여 년 전 후티 세력에 맞서기 위해 예멘에 함께 개입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STC가 영토 통제를 확대하면서 불협화음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알주바이디의 고향으로 언급되는 알달레아 주에서 선제 공습을 실시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STC는 즉각 공습 중단을 촉구했고 예멘 내부 충돌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코리아 포커스 24의 방송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24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